주말 저녁, 당신 통장에서 대출 이자가 빠져나갑니다. 어제보다 5만 원 더 많이요. 같은 시각, 당신이 3년 전 산 아파트 시세는 2억이 떨어졌고 주식 계좌는 파란불입니다. 출근길 라디오에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만 반복되고 있죠. 대체 누가 왜 당신의 돈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답은 충격적입니다. 당신이 한 번도 뽑은 적 없는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회의 한 번 하고 단어 몇 개 바꿔 말하는 것만으로 당신의 재산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중앙은행. 선거로 뽑히지도 않고 얼굴도 잘 모르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 세계 70억 인구의 지갑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중앙은행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쉽게 말하면 은행들의 은행입니다. 일반 은행처럼 개인 고객을 받지 않아요. 체크카드도 없고 적금도 없고 ATM도 없습니다. 대신 뒤에서 돈의 흐름을 통제하면서 경제 전체를 관리하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은행,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 영국의 영란은행 같은 게 다 중앙은행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자기만의 중앙은행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들은 대체 뭘 하는 걸까요? 공식적으로는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금융 시스템을 지키고 경제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물론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요.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3가지 강력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무기는 금리 조절입니다. 당신이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이자를 내잖아요. 그 이자율의 기준점을 중앙은행이 정합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가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덜 빌리게 되죠. 돈을 덜 빌리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면 물건 파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춰야 팔 수 있으니까 물가 상승이 멈춥니다. 반대로 경제가 침체되면 어떻게 할까요?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물건을 사고 투자를 하니까 경제가 다시 살아나죠. 쉽게 말해 금리는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같은 겁니다. 올리면 속도가 줄고 내리면 속도가 붙죠. 하지만 너무 오래 낮게 유지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연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로 측정하는 마법의 숫자인 거죠. 두 번째 무기는 돈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지폐를 찍어낼 수도 있지만 요즘은 세계 돈의 92%가 디지털이거든요. 돈이 너무 많으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너무 적으면 디플레이션이 생깁니다. 이걸 조절하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경제가 약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중앙은행이 컴퓨터로 숫자를 입력해서 새 돈을 만들고 그 돈으로 상업은행들로부터 국채를 삽니다. 은행들은 이 돈을 받아서 지급준비금이 늘어나죠. 지급준비금이라는 건 은행들끼리만 쓸 수 있는 특별한 돈인데 일반인은 못 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은행들이 이 준비금으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 은행 시스템에서는 은행이 대출할 때 그냥 컴퓨터에 숫자를 입력해서 돈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바로 부분지급준비제도입니다. 준비금이 늘면 은행들이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더 많이 대출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은행들이 경쟁하면서 대출 금리를 낮추고 사람들이 더 많이 빌리고 그 돈이 경제에 돌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중앙은행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국채를 은행들에게 팔아서 준비금을 회수하는 거죠. 준비금이 줄면 은행들이 불안해지면서 대출을 꺼리게 되고 금리를 올리고 대출이 줄어들면서 경제에 도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죠. 그런데 경제 위기가 심각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공개시장 운영을 엄청나게 큰 규모로 하는 겁니다. 장기 금리를 확 떨어뜨려서 대출을 쉽게 만들고 동시에 대기업이나 투자자들이 받은 새 돈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하게 만듭니다. 그럼 자산 가격이 오르고 이미 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죠. 하지만 이게 집값 같은 걸 폭등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니까 비판도 많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무기는 은행 감독과 구제입니다.
중앙은행은 감시견 역할도 하거든요. 상업은행들이 너무 위험한 짓을 하지 못하게 규칙을 만들고 감시합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최후의 보루가 되는 거죠. 망하기 직전인 은행에 긴급 자금을 대줘서 연쇄 붕괴를 막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졌을 때를 보세요. 수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돈을 빼려고 하니까 뱅크런이 발생했죠. 연준이 직접 은행을 구제하지는 않았지만 빠르게 움직여서 예금을 보호하고 공황이 다른 은행으로 번지는 걸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한이 항상 완벽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중앙은행이 너무 늦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중앙은행 자체가 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하거나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거품을 만든 장본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왜 중앙은행이 한마디만 해도 시장이 난리가 날까요? 저는 솔직히 뉴스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했다는 헤드라인만 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중앙은행의 다음 수를 예측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돈을 더 찍을까? 이런 결정들이 경제의 속도를 좌우하니까 대기업, 은행, 투자자들이 연설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까지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21년 6월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사라질 거라는 뜻이죠. 투자자들은 안심했습니다. 금리 인상도 없을 거고 경제 둔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2021년 12월 30일 파월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한 겁니다. 그 한마디에 시장이 패닉에 빠졌죠.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연준이 예상보다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걸 깨달았고 재빨리 대응하려고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투자자나 월스트리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그 영향은 결국 모두에게 미치거든요. 집을 사려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은 이자 부담이 커지고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은 집주인이 비용을 전가하면서 임대료가 오르죠. 기업들도 대출 이자가 올라가니까 비용을 줄이려고 직원을 해고하거나 투자를 줄입니다. 그럼 사업이 둔화되고 주가가 떨어지죠. 그래서 보통 금리 인상은 주가 하락으로, 금리 인하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오히려 투자자들이 더 겁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국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해집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더 사고 싶어지기 때문이죠. 국채는 정부가 돈을 빌리고 이자를 줘서 갚는 건데 금리가 높으면 이자를 많이 주니까 투자자들이 몰립니다. 미국 국채를 사려면 먼저 달러를 사야 하니까 달러 수요가 늘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좋아 보이지만 문제도 생깁니다. 미국 수출품이 다른 나라에서 비싸지니까 수출이 타격을 받고 또 많은 나라들이 달러로 빚을 졌는데 달러가 강해지면 그 빚을 갚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달러 빚이 많은 나라들한테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강력하지만 실수도 합니다. 큰 실수를 하면 그 피해가 엄청나죠.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2001년 닷컴 버블 붕괴와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연준은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역사상 최저인 1%까지 내렸습니다. 돈을 빌리기가 너무 쉬워진 거죠. 은행들은 마구 대출해줬고 사람들은 너도나도 집을 샀습니다. 은행들은 제대로 심사도 안 하고 감당 못할 사람들한테도 대출을 해줬어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경제는 호황이었고 모두가 이 호황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거품은 결국 터졌죠. 주택시장이 무너지고 리먼 브라더스 같은 대형 은행들이 파산했고 수백만 명이 집과 일자리와 저축을 잃었습니다. 연준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초기에 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한 게 거품을 키우는 데 분명히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은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일본도 1991년에 비슷한 거품이 터졌는데 일본 중앙은행은 20년 넘게 금리를 거의 제로로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쓰게 만들려고 한 거죠. 새 돈을 만들어서 국채도 샀습니다. 양적 완화와 비슷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거품 붕괴 이후 빚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돈을 빌리지 않고 저축만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심지어 마이너스 0.1% 금리까지 도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게다가 일본은 고령화와 저출산까지 겹쳐서 경제가 계속 정체됐고 지금은 중앙은행이 국가 부채의 엄청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부채는 GDP의 200%를 넘어섰죠.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교훈을 남긴 겁니다. 중앙은행이 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라고 불리는지 이제 알겠죠? 정책이라는 게 교과서대로만 작동하는 건 절대 아니고 실수 한 번에 수조 원이 날아가니까요. 그럼 중앙은행은 대체 누가 소유하는 걸까요? 중요한 건 중앙은행이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의 입김을 받지 않고 경제에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린다는 뜻이죠. 물론 많은 나라에서 정치인들이 뒤에서 압력을 넣으려고 하지만 법적으로 독립성이 보호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중국처럼 중앙은행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된 나라도 있고요. 나라마다 구조가 다릅니다. 그럼 왜 중앙은행에 대한 음모론이 많을까요? 시작부터 논란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스토리가 다르니까 미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1907년에 큰 금융고황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달려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니까 뱅크런이 벌어진 거죠. 미국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어요. 당시에는 중앙은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가들한테 부탁해서 개인 돈으로 은행들을 구제했습니다. 말 그대로 1인 민간 중앙은행이었던 거죠. 이 위기 이후 정부는 비상시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10년에 정부관리 2명과 대형 은행가 4명, 총 6명이 조지아주 지킬 아일랜드의 비밀 리조트에서 모였습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7명이나 8명이라고도 하지만요. 그 비밀 회의가 중앙은행 계획의 기초가 됐고 1913년에 연방준비제도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중앙은행은 누가 소유할까요?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정부나 국민 소유입니다. 하지만 벨기에, 일본, 그리스, 터키,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절반은 정부 소유지만 나머지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으로 돼 있습니다. 터키는 주식시장에 안 올라가 있지만요. 이 주식을 사도 의결권이나 통제권은 없습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주식을 소유할 뿐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좀 이상한 구조입니다. 본부는 워싱턴에 있고 이사진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합니다. 하지만 연준에는 미국 전역에 12개의 지역 지부가 있는데 이 지부들은 부분적으로 민간 은행들이 소유합니다. 해당 지역의 상업은행들이 법적으로 지역 연준 지부의 주식을 사야 하고 그 대가로 소액의 고정 배당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주식을 팔 수도 없고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 공식적인 설명은 그렇습니다. 복잡하죠? 이 이상한 공공민간 혼합 구조, 설립 과정의 비밀성, 강력한 은행가들의 개입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정말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엘리트들이 모든 걸 조종하려고 비밀리에 소유한 건지 말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음모론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중앙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 중 하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이 뭘 하는지 거의 모릅니다. 당신이 투표로 뽑은 사람들이 아닌데도 이들의 결정은 매일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죠. 금리를 조절하고 인플레이션을 좌우하고 경제를 형성하면서 기업들이 직원을 더 뽑을지 해고할지까지 영향을 줍니다. 다음에 연준의 결정이라는 헤드라인을 보면 이제는 왜 모두가 난리인지 알 겁니다. 그 결정들이 당신 것을 포함해서 수백만 명의 삶을 실제로 바꾸기 때문입니다.